통제 인력 배치 바랍니다. 관람객들이 도무지 나가지 않습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폐막식 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수천 명의 관람객이 퇴장을 미룬 채 발길을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홍보관이었죠. 공식 일정은 모두 끝났고 모두가 행사장을 빠져나가야 할 시간인데도 유독 한국 구역만 인파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빽빽해졌던 겁니다. 종료 후 20분이 지났지만 인원은 전혀 줄지 않았죠. 현장 스태프조차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시상식도 없었고 화려한 공연조차 없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만든 이 공간에 어떤 경이로운 매력이 숨겨져 있었기에 전 세계인들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걸까요? 밀라노의 밤을 뜨겁게 달군 그 전율 돋는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이벤트 전략 컨설팅 그룹에서 30년 넘게 세계적인 축제와 국가적 행사의 전략을 수립해온 로버트 윌리엄스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올림픽이 단순히 선수들의 경기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 국가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홍보 경쟁, 바로 국가 홍보관의 소리 없는 자존심 대결이 존재하죠.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6대주를 발로 누비며 수십 차례의 올림픽과 세계 박람회를 현장에서 직접 설계하고 분석해 온 사람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내로라 하는 강대국들의 홍보관 기획을 감수하며 제가 얻은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홍보관의 생명은 개막 직후 일주일이면 마무리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국제 행사가 열리면 대중의 관심은 언제 가장 뜨겁겠습니까? 당연히 개막식이 열리고 축제가 막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모두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싶어 할 때 국가 홍보관은 자국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가장 정성을 들여 화려한 모습을 갖춥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폐막이 다가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관람객들은 이미 볼 것을 다 보았고 선수들도 경기를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죠. 제 경험상 폐막을 하루 이틀 앞둔 시점의 홍보관은 사실상 정리와 철수의 공간에 불과합니다. 스태프들은 이미 귀국 비행기 표를 확인하고 전시관 곳곳엔 썰렁한 기운만 감도는 게 너무나 당연한 업계의 순리였죠. 저는 그동안 미국, 독일, 일본 같은 내로라 하는 기술, 강대국들의 홍보관들도 폐막 날에는 조용히 마지막 불빛을 끄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아니, 그게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번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도 저는 똑같은 통계적인 흐름을 예상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는 대회가 끝나는 시점에 각국 홍보관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마무리하는지 분석하여 최종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국제 행사의 표준이 될 중요한 자료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제 분석, 리스트 하단에 있던 한국 홍보관에 대해서도 저는 별다른 변수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이 나라도 흐름에 따라 조용히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겠지라는 게 저의 냉정한 데이터 분석 결과였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이 매서운 밀라노의 추위 속에서, 그것도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난 폐막식 당일에 누가 굳이 홍보관을 찾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 측 관계자들이 이미 정리를 시작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과거 제가 담당했던 여러 국가도 폐막 사흘 전부터는 관람객이 끊겨 한산하던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조용히 마무리를 하겠군.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홍보관의 마지막 모습은 아주 짧게 요약해도 되겠어.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이름 뒤에 숨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준비한 진심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문화나 기술 홍보는 전통적인 강국들이나 하는 거지, 한국이 과연 그런 힘이 있겠나 하는 편견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확신에 찬 태도로 한국 홍보관의 차분한 마무리 모습을 기록하여 보고서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밀라노의 밤 공기를 마시며 한국 홍보관이 있는 구역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이미 다른 나라들의 한산한 전시장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국관은 이미 정리를 시작했고 프랑스관도 입구에 운영 종료 안내를 내걸고 있었죠. 저는 한국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 단정하며 보고서에 쓸 객관적인 문구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 홍보관이 있는 골목으로 접어드는 그 순간 제가 평생 동안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운영 데이터와 업계의 관행이 단 한순간에 빗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북적이는 소음은 정리를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활기에 찬 사람들의 에너지가 모인 도무지 믿기 힘든 생명력이었죠. 저는 제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공식 일정이 끝난 지 20분이 넘었는데 제 30년 경력에서 이런 데이터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식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가기 전에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예약 페이지를 열어보는 거죠. 글로벌 행사를 분석할 때 실시간 유입 데이터를 체크하는 건 저 같은 전문가에겐 가장 기초적인 루틴이거든요. 솔직히 그때 제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에이, 폐막일인데 자녀석이 널려 있겠지. 아니면 아예 운영을 끝냈거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화면을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 기간 예약 마감 처음엔 에이, 전산 오류네 싶었습니다. 밀라노 현지 통신이 워낙 불안정하기도 하고 시스템 과부하로 페이지가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닫고 다시 접속해봤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개관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시간대가 아주 선명한 붉은색으로 솔드 아우트, 조기 마감이라고 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아무리 인기가 많은 국가 홍보관이라도 행사 후반부로 갈수록 예약률은 조금씩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단 한 자리의 빈틈도 없이 꽉 차 있다? 이건 업계 표준 데이터로 볼 때 정말이지 드문 사례거든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을 사사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홍보용 자료 말고 진짜 제3자의 시각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지 유력 매체들의 보도를 보는 순간 제 의구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전 기간 예약 조기 마감. 현지 언론들이 이 상황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군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접속해 모든 일정을 순식간에 채워버렸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운영 공식이 한국이라는 사례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의 홍보관이라면 폐막일쯤엔 한 명이라도 더 들여보내려고 현장 입장을 유도하며 애쓰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약제를 꼿꼿하게 유지할 만큼 이미 넘치는 대기 수요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감이라는 데이터는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실제 밀라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실이라는 것을요. 전 기간 조기 마감. 이 수치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국가 홍보관들의 성적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 까다로운 이탈리아 사람들을 이 예약 시스템 앞으로 달려오게 만든 걸까요? 자, 그래서 저는 더 깊은 자료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집계 보고서를 딱 받아들고 가장 먼저 숫자부터 확인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같은 전문가에게 숫자는 단순히 기록 그 이상의 의미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진짜 성공했는지를 가장 냉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고서를 내려가던 제 눈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바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적혀 있었거든요. 총 방문객 32,656명. 여러분,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혹시 체감이 되시나요? 이번 코리아하우스는 총 18일 동안 운영됐습니다. 32,656명을 18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1,800명이 방문했다는 계산이 나오죠. 에이, 겨우 1,800명?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백만 명이 몰리는 하계올림픽이랑은 체급 자체가 다르거든요.
종목 특성상 관람객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좁은 문을 뚫고 하루에 1,800명이 단일 국가 홍보관을 찾았다? 이건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역사상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저도 믿기지가 않아서 차분하게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봤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홍보관들은 아주 넓은 공간을 빌려서 방문객 수를 부풀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철저하게 예약제로 인원을 통제하면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 3만여 명이라는 숫자는 거품 낀 허수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 콘텐츠를 경험하려고 줄 서서 기다린 진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18일간의 대장정 총 방문객 32,656명.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계올림픽 기준 역대 최다 방문객 기록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로서 여기서 아주 큰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대체 이 어마어마한 인파는 다 어디서 온 걸까? 사실 올림픽 홍보관을 채우는 사람들은 뻔하거든요. 자기 나라 선수를 응원하러 온 원정 응원단이거나 경기장 근처를 그냥 배회하던 일반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죠. 만약 이 3만 명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한국에서 날아온 응원단으로만 채워진 거라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동원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수치를 뜯어볼수록 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이 거대한 인파가 단순히 애국심이나 어쩌다 들른 발길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포착됐거든요. 저는 이 32,656명이라는 압도적인 데이터를 손에 꽉 쥔 채 도대체 누가 이 숫자의 주인공인지 확인하기 위해 더 깊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가 만들어낸 실제 현장에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올림픽 홍보관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단순한 물량 공세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기록. 역대 최다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진짜 성분이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이 기록이 단순히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방문객들의 구성을 아주 면밀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3만여 명의 인파 속에 현지 이탈리아인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섞여 있었을까요? 제가 그 답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2,656명이라는 이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 저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인원 중에 상당수는 한국에서 온 응원단이거나 올림픽 보러 밀라노에 온 외지 관광객들이겠지. 사실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보통 국가 홍보관 성적표는 자국민들이 가서 채워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공개된 세부 집계 결과를 본 순간 제 가설은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를 정말 유심히 봐주셔야 합니다. 이번 코리아하우스 방문객을 분류한 통계를 보니까요. 세상에. 전체 방문객의 무려 75%가 이탈리아 현지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나 선수단 가족들이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밀라노에서 자기 일상을 살고 있는 이탈리아 시민들이 직접 그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기 시간을 내어 이곳을 찾아왔다는 뜻이죠. 전문가인 제 입장에선 이 지점이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였습니다. 올림픽 홍보관이 그냥 한번 쓱 보고 지나가는 일시적인 관광 코스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모여드는 문화적 거점이 되어버렸다는 증거니까요. 실제로 제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목격한 풍경도 정말 이례적이었습니다. 카메라 든 젊은 관광객들보다 유모차를 끌고 온 현지인 부부 혹은 손을 꼭 맞잡고 줄을 서 있는 이탈리아 중장년층 가족들이 훨씬 더 많이 보였거든요. 그분들은 단순히 한국 기술이 좋다며 하고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마치 자기들 일상처럼 즐기고 이 공간이 주는 경험에 아주 차분하게 몰입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지 시민들의 참여가 이렇게까지 높았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코리아하우스가 관광객용 일회성 전시장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는 진짜 소통의 장 역할을 제대로 해냈던 거죠. 저는 이 현지인 75%라는 통계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현지 사회에 가장 깊숙이 스며든 성공 사례구나. 보통 다른 나라 홍보관들은 자기네 나라가 얼마나 우수한지 일방적으로 설명하기 바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지 시민들이 대체 무엇에 반응하는지 정확히 꿰뚫었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매력에 젖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관광 루트랑은 거리가 좀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75%의 현지인이 이곳을 찾아와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은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강력한 성공의 증거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이탈리아 시민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의 깊은 관심이 읽혔거든요. 그들에게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멀고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도시에서 열리는 축제 중 가장 매력적인 장소, 꼭 가봐야 할 핫플레이스로 코리아하우스를 꼽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현지인 점유율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보여줬길래 그 콧대 높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시민들이 관광객들을 다 제치고 이 공간의 주인공이 된 걸까요? 이제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 공간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핵심 인물들의 행보를 추적해 보려 합니다. 사실 국제적인 이벤트를 기획하고 성패를 분석하는 전략가들에겐 어떤 행사가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 역사적인 가치까지 지니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공간을 찾는 사람들의 격이죠. 행사장 내의 특정 섹션이 단순히 관광객용 구경거리 수준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국제사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진짜 핵심 거점인지는 그곳을 방문하는 귀빈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이 현장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그 시간만 봐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발걸음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한국 홍보관의 개관 행사 참석자 명단을 입수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0년간 이 바닥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국제대회에서도 보기 드문 놀라운 기록이 있더군요. 여러분, 전 세계 스포츠계를 움직이는 명실상부한 심장부, 바로 IOC 위원들이 무려 13명이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번 차분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인지 말입니다. 보통 IOC 위원들의 동선은 초 단위로 쪼개질 만큼 철저하게 공식 의전과 각국의 경기 일정, 그리고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의례적으로 한두 곳의 국가관을 방문해 짧은 인사를 나누기도 하지만 특정 국가의 홍보관 개관식에 13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집결하는 경우는 제 30년 경력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희귀한 사례입니다. 게다가 이 명단에는 단순히 위원들의 숫자만 채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IOC의 핵심 정책을 결정하고 전 세계 스포츠 외교의 향방을 좌우하는 부위원장급 인사들까지 직접 현장을 찾았다는 점에 저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명단을 한 줄 한 줄 검토하며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고 한복을 입어보는 일시적인 체험 부스가 아니었구나. 밀라노 한복판에 세워진 이 코리아하우스라는 공간은 이미 전 세계 스포츠 외교의 가장 뜨거운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체류 시간입니다. 보통 이런 인사들은 얼굴만 비치고 떠나는 게 예의이자 관례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 이들은 개관식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관계자들과 격식 없는 대화를 나누며 그곳의 분위기를 충분히 즐겼죠. 이는 한국이 마련한 이 공간이 단순한 홍보용 부스를 넘어 전 세계 리더들이 가장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네트워크의 장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현지 이탈리아 언론들과 유럽의 주요 매체들 역시 이 현상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주요 보도에 따르면 이번 코리아하우스는 단순한 국가 홍보 전시를 넘어선 스포츠 외교의 최고급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국가관은 그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났다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뽐내는 홍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는 VIP들도 의례적인 악수만 나누고 5분도 채 안 되어 자리를 떠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코리아하우스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세계 스포츠계의 거물들이 딱딱한 회의실을 벗어나 한국의 정치가 흐르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준비한 콘텐츠를 즐기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과 대한체육회 대표단이 함께 자리하며 문화라는 부드러운 언어를 통해 전 세계의 리더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명단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세계적인 거물들을 이 좁은 공간으로 한꺼번에 불러 모았는가?
단순히 한국 측의 초청에 응한 예우라고 하기엔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고 무엇보다 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일반적인 외교 관례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이것은 이 공간의 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화려한 영상을 튼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제 발로 찾아와 머물고 싶게 만드는 강력하면서도 정교한 보이지 않는 끌림을 설계한 것이죠. 저는 이제 그 매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까다로운 안목을 가진 IOC 위원들조차 이곳을 최고의 외교 플랫폼으로 인정했는지 그 깊숙한 내막을 파헤치기 위해 홍보관의 세부 운영 전략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탈리아 밀라노 한복판에서 한국의 이름으로 이런 수준 높은 외교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교한 기획과 그 나라가 가진 문화적 무게감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30년 동안 이 분야에 몸담은 저조차도 이번 사례는 국제 이벤트 역사에 남을 만한 모범 사례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귀빈들이 이토록 몰린다는 건 그 공간의 단순한 재미를 넘어선 가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왜 전 세계 스포츠 리더들이 한국이라는 브랜드에 이토록 높은 점수를 주며 찬사를 보냈는지, 그 구체적인 내부 설계의 비밀을 이제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작성할 컨설팅 보고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분석 대상이 되었으며 제 전문가적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밀라노의 야경을 뒤로 한 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여전히 백지 상태인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제 머릿속은 지난 18일간 코리아 하우스에서 목격했던 믿기 힘든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깐깐하고 자부심 강한 이탈리아 현지인들의 마음을 이토록 완벽하게 무너뜨렸을까요? 저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그 답을 찾기 위해 제가 보았던 아주 작고 세밀한 순간들을 하나씩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세련된 전시기법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깊숙이 파고드는 배려의 설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장면은 코리아 하우스 한쪽에서 피어오르던 그 정갈한 국물 향기였습니다. 이탈리아인들에게 식탁은 곧 인생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런 밀라노의 한복판에서 저는 평생 주방을 지켜온 한 노년의 셰프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스태프가 정성스레 내어준 떡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한참 동안 그 국물을 가만히 응시하더군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그의 안경을 뿌옇게 가리는데도 그는 안경을 닦을 생각도 잊은 채 마치 잃어버린 유물을 대하듯 그 그릇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술 떠 입에 넣었을 때 저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 거장이 제게 다가와 나직이 뱉은 한마디는 제 가슴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버트, 이건 단순히 혀로 느끼는 맛이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 하는 기억의 맛입니다. 마치 어릴 적 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따뜻한 겨울 수프를 먹는 것 같아 잠시 고향에 다녀온 기분입니다. 수십 년간 미식의 정점을 요리해온 이탈리아의 거장이 낯선 타국의 국물 한 그릇에 마음의 빗장을 열고 아이처럼 웃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믿기십니까? 30년 전문가인 제가 표준화된 식단이라고 건조하게 분석했던 그 시간은 사실 누군가의 가장 외로운 구석을 어루만지는 위로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낮에 기록했던 제 오만한 분석 자료들을 손으로 꽉 쥐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제 기억을 스친 곳은 K-팝 체험존이었습니다. 화려한 디지털 영상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저는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어린 손주의 손을 꼭 잡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 안무를 서툰 몸짓으로 따라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손주를 바라보던 할머니는 곁에 있던 한국인 스태프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노래는 대체 어디서 온 건가요? 그때 7살 난 손주가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대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벽에 걸린 태극기 보이지? 저 나라 한국에서 온 거야. 한국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마법을 부리는 나라래. 여러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전혀 다른 밀라노 한복판에서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 할머니와 손주가 하나가 되어 웃고 있는 이 풍경.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저는 펜을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라는 전문가를 가장 처절하게 무너뜨린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보여준 운영 철학 그 자체였죠. 제가 처음에 온라인 예약 현황을 분석할 때만 해도 저는 이걸 그저 효율적인 인원 통제나 시스템의 승리라고만 치부했습니다. 데이터만 볼 줄 알았지 그 이면에 담긴 진심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 밤 호텔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영하 15도의 매서운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제 무지함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토록 철저하게 예약제를 고집하며 현장 입장을 제한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숫자를 관리하거나 사고를 막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추운 겨울날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부모들을 차가운 밀라노 길거리에서 단 10분도 줄 세우지 않으려 했던 한국인 특유의 깊고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우리 홍보관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대기줄을 길게 세워 보여주기식 홍보를 하는 것보다 우리를 찾아온 소중한 손님들이 단 1초라도 추위에 떨지 않게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 확고한 신념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이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한국은 줄을 만들지 않으려 했던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이 투박하지만 눈물겨운 진심이 콧대 높은 이탈리아 시민들의 마음을 연 마스터키였습니다. 보통의 국가 홍보관은 5분이면 다 후져보고 나갑니다. 하지만 이곳 코리아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은 1시간, 2시간씩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방문객들이 그 공간이 주는 온기와 존중이라는 가치에 마음을 푹 적시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지 상태였던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예의가 담긴 설계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들에게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고단한 일상을 어루만져줄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이탈리아 시민들이 홍보관을 나서며 한국 스태프들의 손을 꼭 맞잡고 그라치에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라고 말하던 그 온기. 그것은 제가 평생 분석해온 그 어떤 빅데이터보다 강력한 힘으로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밀라노에서 단순히 국가 이름을 알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인의 가슴속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언제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고향 같은 기억의 씨앗을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씨앗이 이탈리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훗날 어떤 거대한 숲을 이룰지 저는 전문가로서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올라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문화의 힘이란 상대를 화려함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장 낮은 곳으로 스며들어 마침내 하나가 되는 것임을 저는 오늘 이 공간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다시금 배웁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오늘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설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폐막 선언이 끝난 그 밤 저는 단순히 현장의 분위기에 놀라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18일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움직였는지 처음부터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에 든 보고서의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던 저는 결국 한 지점에서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통의 축제는 끝나갈수록 차갑게 식기 마련인데 왜 한국의 데이터는 시간이 갈수록 더 뜨겁게 타오르는 걸까요?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코리아하우스에 대한 사람들의 언급량은 오히려 대회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폐막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지 이탈리아 언론들도 이 기이한 현상에 당황한 기색이 역역했습니다. 밀라노의 기자들은 연일 기사를 쏟아내며 이를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보도했죠. 대회가 모두 끝났는데 사람들은 왜 여전히 코리아하우스 앞에 모여 있는가? 라는 의문 섞인 찬사가 지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해답을 데이터가 아닌 폐막식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던 한 사람의 뒷모습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공식 행사가 종료되고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한 이탈리아 중년 남성이 코리아하우스 앞 벤치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있더군요.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그는 가만히 한국 홍보관의 외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식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날이 추운데 왜 아직 안 가십니까?
그러자 그 남성은 저를 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경기는 이미 끝났지요. 하지만 여기서 느낀 따뜻함은 아직 제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조금 더 이 기분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작성해온 수만 페이지의 보고서들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문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간을 썼는지만을 따져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숫자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이들에게 남기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매서운 밤 공기도, 축제가 끝났다는 공허함도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이 온기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오만한 확신들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최고치의 숫자는 단순히 클릭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현지인들의 진심 어린 존경이었고, 이 따뜻한 공간을 보내기 싫어하는 아쉬움의 고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밀라노에서 단순히 올림픽에 참가한 국가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빌려 사람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가장 깊은 안식처를 지어 올렸고, 전 세계인들은 그 온기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기꺼이 그곳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는 제가 써야 할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완전히 고쳐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얻은 것은 메달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밀라노의 도심은 고요해졌지만 제 방 안의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경기장의 조명은 꺼졌고 거리의 소음도 잦아들었죠. 하지만 제 앞의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하얀 공백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수천 건의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써왔던 저였지만 오늘 밤만큼은 자판 위에 놓인 손가락이 돌덩이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국 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모든 수치와 그래프를 밀어내고 눈물로 적어 내려간 단 하나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공적인 마케팅도 혁신적인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확신에 찬 손길로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올림픽에서 목격한 것은 차가운 금메달이 아니라 뜨거운 사람의 마음이었다. 저는 사실 이번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데이터와 경험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또 얼마나 화려한 기술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할까? 혹은 얼마나 많은 예산을 부어 외형적인 성과에만 집착할까? 같은 편견 섞인 시선으로 코리아 하우스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18일이 지난 지금 저는 제가 세웠던 그 모든 오만한 가설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그 현장의 공기를 느껴보시겠습니까? 영하 15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살을 파고들던 그날의 밀라노 거리를요. 보통의 국가라면, 아니 저 같은 전문가가 설계했다면 아마 홍보관 앞에 길게 늘어선 대기줄을 보며 우리가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사진을 찍어 본국에 보고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소위 성공의 지표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수치상의 성공보다 자기들을 찾아온 사람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부가 혹은 지팡이를 짚고 온 노인이 그 추위 속에서 단 10분이라도 떨게 하지 않으려 했던 그 정교한 예약 시스템. 저는 그 밤 얼어붙은 거리를 내려다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예약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두지 않겠다는 깊은 예의를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미식의 나라에서 평생을 보낸 그 노년의 셰프가 흘린 눈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만약 평소처럼 차가운 분석관의 눈으로만 보았다면 그 장면을 현지 전문가 대상 시식 반응, 양호라는 무미건조한 문장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과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수프 같다던 그 나직한 고백을 들으며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 국물 한 그릇에는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환대라는 거대한 서사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고집센 이탈리아 거장의 영혼을 어루만진 것입니다. K-POP 비트에 맞춰 서툴게 몸을 흔들던 어린 손주와 그런 아이를 보며 이 마법 같은 노래는 어디서 온 거냐고 묻던 할머니의 평온한 미소 또한 제 보고서의 형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전혀 다른 이들이 밀라노 한복판에서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웃고 있는 그 풍경. 그것은 어떤 통계 모델로도 산출해낼 수 없는 오직 진심만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이 지점에서 기꺼이 저희 패배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마케팅의 성체가 한국인들의 그 소박하고 투박한 정과 배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들에게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거나 압도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고단한 일상을 어루만져줄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경험을 아주 정성스럽게 선물했습니다. 이제 곧 이 화려했던 코리아 하우스의 벽면은 뜯겨나가고 시설물들은 트럭에 실려 철거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이곳을 다녀간 32,656명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온기가 각기 다른 이름의 보석이 되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로, 누군가에게는 기적으로,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가보고 싶은 그리운 나라로 말이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밀라노의 밤하늘 아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공식적인 기록들은 언젠가 잊히겠지만 밀라노 사람들이 가슴으로 품게 된 이 한국이라는 이름의 온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던 진정한 의미의 국가, 브랜딩이자 사람을 향한 설계였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밤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처럼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이 보고서를 이대로 제출하려 합니다. 정돈된 분석 문장 대신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 떨림과 이탈리아 시민들이 보여준 그 따뜻한 미소들을 가득 채워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세련된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 기술 속에 담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모여 세계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로버트 윌리엄스의 시선으로 바라본 밀라노의 기록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며 제 마음이 먼저 뜨겁게 달아오르곤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런 가슴 벅찬 순간들을 여러분께 가장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어 치열하게 고민하며 담아낸 기록들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밀라노의 기록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위로와 자부심으로 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한 공감을 나누어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솔직한 감정들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가 이 감동의 여운을 더 길고 깊게 이어줄 테니까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